성명쌤과 함께하는 필콕 동아시아사. 오늘은 여러분 수업 저번에 안 했던 우리 40차시 것 같아요. 40차시 침략 전쟁의 확대 이 부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국제연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이 국제연대의 노력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정부주의자들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이제 동양평화론 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예상치 못하게 본래대로라면 그 다음 수업인 이제 뭐 서양적 세계관이라든지 뭐 이제 서양의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서양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들, 동아시아에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말 예상치 못하게 또 이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는 바람에 별 수 없이 또 온라인 수업을 또 하게 됐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시험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4반 같은 경우에는 이 44시간 조금 나갔어요. 좀 나갔습니다. 근데 그 부분 말고 뒷부분 좀 안 했고요. 그리고 8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온라인 수업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차시죠? 예, 40차시가요? 맞나? 41차시인가? 지금 선생님 자료가 지금 없어가지고, 예. 아무튼 침략 전쟁의 확대 이 부분 대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한 146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학교를 못 나오는 날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점을 아무쪼록 좀 불편하고 이제 그러겠지만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시험 범위는 저는 담임선생님들 통해서 아마 공지가 됐을 거예요. 물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게시판에 여러분 수업 듣는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 수행평가 관련된 부분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해야 될 것이 이제 독서 평가 하나 하고요. 네,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는 이제 조별로 작성을 하세요. 조별로 꼭 작성하셔서 각자 어떤 일을 맡았고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또 무슨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가 편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 친구들 조 편성해줘봐야 뭐 연락도 잘 안 될 것 같고 연락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 편성이 안 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제출을 못하게 돼서 과제를 못 내면 어쩔 수 없이 최하점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그래도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정도는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날 학교를 나오게 될 텐데 금요일날 뭐 모든 학생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행평가 관련된 거 여러분들한테 공지해 주도록 하겠고요. 수행평가는 이메일로 제출을 받겠습니다. 만약 이메일로 제출을 못할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학교 나오는 11일 금요일 날에 선생님한테 이메일 말고 출력물로 제출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수행평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6쪽입니다. 이제 침략전쟁의 확대라는 단원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 같이 지도가 하나 있는데 이 지도의 모습이 이제 뭐냐면요. 이 태평양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하고 했었던 태평양 전쟁인데요. 194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45년에 끝이 났던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좀 규모를 좀 넓혀갔어요.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모든 영역을 넓혀가게 되고 결국 미국 하와이까지 진주만이 있는 미국 하와이까지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태평양으로 계속 진격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면 왜 일본은 이렇게 확장 정책을 폈을까? 그냥 조선하고 중국 정도 딱 차지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진출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미국을 괜히 건드려 가지고 그 사단이 났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일제의 침략전쟁의 실태를 파악하고 침략전쟁의 피해를 제시할 수 있다. 전쟁이 인류에게 큰 피해를 주었음을 깨닫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침략전쟁이 확대됐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만주를 차지하게 된 사건인데요. 만주사변은 1931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왜 만주사변이 일어났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시면 이 세계 대공황이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 본래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가 많이 침체된 것을 얘기를 해요. 경제 불황 이런 것들. 뭐 요즘처럼 이렇게 소비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좀 제대로 잘 뭔가 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고 좀 시중에 돈이 좀 돌지 않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일어났던 대공황은 정말 컸어요. 그러니까 대공황이라고 했겠죠. 그럼 이 대공황은 왜 일어났느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호황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래요. 2차 산업혁명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맞춰진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이런 자유 방임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경제가 크게 호황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뭐 한 10년, 20년 그 정도는 뭐 잘 갈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건은 계속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대량 생산하죠. 공장에서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대량 생산을 해요. 근데 소비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물건이 나와서 계속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비는 그대로고 소비 양은 그대로고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죠.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공급이 과다해요. 그러니까 소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소비가 감소하고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공장에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실업이 많아지게 되고 실업이 많아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또 공장이 또 망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출발된 이 대공황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유럽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경제 불황이 이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뭐 미국 같으면 뭐 뉴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부를 막 뿌려요. 특히 뭐 이제 토목 사업을 벌리는 거지. 그래서 뭐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열어가지고 토목 사업을 크게 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얻게 되고 소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불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큰 나라들은 식민지를 활용해 가지고 내수를 확대시켜요. 그래서 내수를 확대시켜서 이제 경기가 좀 돌게 만든다. 그래서 이 공황을 좀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나 일본 같은 식민지가 좀 적고 그래서 이제 이 경제 불황을 이겨낼 여력이 좀 부족한 그런 나라들은 이 식민지를 좀 넓힐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확장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때쯤 해서 일본 내에서는 군부 세력들이 이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군부. 그러니까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고 또 우익 세력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 제일주의죠. 일본만 살면 돼. 우리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을 해도 좋다. 뭐 이런 이제 사상들이 막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때부터 이제 대륙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일본 관동군을 비롯한 여러 일본군들이 만주 일대를 점령을 하게 되고 그 만주에다가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좀 괴뢰국이에요. 일본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옆에 이제 오른쪽에 지도를 좀 보시면은 굉장히 영토는 넓습니다. 만주국이요. 그래서 만주 지역에 생긴 나라죠. 그러니까 중화민국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조금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중화민국은 그동안 이제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다가 이제 한족에 의해서 다시 신의 혁명에 의해서 중화민국이 생겼잖아요. 이 만주국은 다시 그 이제 청나라 민족들이죠. 만주족들이 이쪽을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를 설립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좀 중화민국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 꼭두각시 나라를 만들게 되면서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돼요. 어쨌든 원래 여기도 중국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여기를 점령을 하고 여기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연맹이 당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들어진 단체죠. 국제연맹이 리튼 조사단을 보내요. 보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게끔 한 다음에 그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데 그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일본군이 여기서 철수를 해라. 여기는 이제 중국인들 땅이니까 일본군은 철수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이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리고요. 군비 확장을 추진합니다. 그동안에 그 워싱턴 체제였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군비를 좀 줄이자. 너무 많이 느니까. 그래서 워싱턴 체제를 확립을 해서 군비를 좀 축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기고 군비를 확장할 것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만주사변과 관련된 이 만주국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제 일본이 어떤 짓을 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1988년에 개봉됐던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나온 영화라 이게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해요. 물론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영화를 다시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영화가 내용이 그 당시엔 좀 어려웠어요. 볼 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 이 영화는 이제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이 아이신교로 푸이, 그러니까 선통제였던 이 푸이의 자서전에 기초를 두었던 영화입니다. 근데 원작의 제목이 재밌어요. 황제에서 시민으로. 그러니까 본래 황제였다가 나중에 늙어서는 그냥 시민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 이탈리아 감독의 눈으로 읽고 이 중국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시점에서 이 중국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푸이는 청나라 황제였습니다. 청나라 선통제 마지막 황제였다가 3살 때 황제가 되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청나라가 망했죠. 신해혁명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만주국의 황제가 됩니다. 좀 커서요. 지금 옆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좀 어린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장성한 모습도 있는데, 이 어릴 때 사진이 이제 청나라 선통제 시절의 푸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청년이 바로 이 만주국 황제 시절의 푸이입니다. 그래서 만주국 황제가 돼요. 한데 이제 이 푸이는 좀 뜻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청나라를 다시 좀 세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뜻대로 되질 않고, 결국 이제 일본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 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좀 이게 뭐랄까 실망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좌절하다가 그러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의 황제였다 해가지고 전범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좀 감옥 생활을 좀 하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중국에서 좀 삽니다. 그래서 뭐 궁궐 해설사 이런 걸로도 살다가 이런 직업을 갖고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만주사변에 관련된 영화였습니다. 소개해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일전쟁을 볼 텐데요.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6년쯤 지난 뒤의 일입니다. 이제 일본은 이제 슬슬 중국 본토를 이제 침략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르고우차오라는 사건 이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일본군이 중국 본토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르고우차오 사건이 이제 뭐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작은 사건이에요. 르고우차오는 이제 베이징 주변에 있던 작은 도시인데 여기 이제 중국군도 있고 일본군도 이제 주둔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일본군이 여기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좀 총탄 소리가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본군 사상자가 좀 나타난 것 같은데 근데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일본군이 이거를 이제 구실 삼아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뭐 이것이 일본군의 모략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중국 내에 있었던 항일 세력의 소행인지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구실로 해서 일본군이 쳐들어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일본군하고 중국군이 서로 합의는 해요. 이거 갖고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중간에 있었던 일이니까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는 합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결국 이걸 가지고 파병을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중국 본토를 침략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군은 이제 상하이와 난징을 점령을 했고요. 이때 이제 난징에서 이제 무고한 아주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난징 대학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이제 난징 대학살 할 때는 일본이 작전명을 삼광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다 죽이고 다 태우고 다 뺏는 이제 그런 작전을 통해서 학살을 진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처참한 이런 학살이 벌어지게 되니까 중국에서는 이 국민당 정부가 이 충칭으로 수도를 옮겨서 아주 장기적인 항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당과 제2차로 합작을 하게 되어 이게 제2차 국공합작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이런 연합을 통해서 항일전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태평양 전쟁 이야기를 할 텐데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이 먼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까지 점령을 해버려요. 영국까지도 이제 공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사실상 독일을 이제 막아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역시 일본도 베트남 북부 지역으로 침략을 한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하고 삼국 동맹을 체결을 해서 이 추축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한 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 프랑스, 처음에는 이제 두 나라가 이걸 이제 막아 싸우다가 이제 미국이 거기에 참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 전쟁 물자를 획득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침략을 하게 돼요. 거기 이제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러면서 주장했던 것이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동아시아가 우리 동아시아가 전체가 공영 함께 경영해야 된다. 함께 경영이 되는 권역입니다. 권역.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함께 경영되는 권역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우리 아시아 국가들을 모두 단결해서 하나로 뭉치자. 그리고 강대국에 맞서자. 이 서양 세력들이 우리를 핍박을 하니까 거기에 저항해서 우리가 맞서자. 근데 그걸 우리 일본을 중심으로 맞서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전인수격이죠. 자기들이 뭔데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가 하나가 된다. 좋아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점령을 하냐고요. 일본군은 이걸 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과 중국과 조선 뭐 이런 데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 일본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속에서 서양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된다? 어불성설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걸 명분 삼아서 침략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일본이 침략 전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미국이 이제 영국과 동맹으로서 철강, 석유 수출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중국이 항일전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일본이 거기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기반 삼아서 미국이 이제 어떻게 참전을 못하게 되니까 이걸 기회 삼아서 동남아시아 대부분 지역과 이 남태평양 일대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세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뭐랄까 복구를 한 미군이 이 미드웨이 지역에서 해전을 벌이게 되죠. 일본하고 아주 한판 크게 붙습니다. 이때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전세는 이제 미국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모두 결국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소련도 이제 참전을 나중에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면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이런 선언들을 통해서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끝끝내 거절을 했고 결국 미국은 이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소련도 참전을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이 이제 그 당시 있었던 모습들을 좀 이렇게 담아 놓은 것들인데요. 뭐 진주만을 공습할 당시에 이제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웨이 해전 때 급강하 폭격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높이 떴다가 이제 아래로 막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하강을 합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하강을 해서 수직 하강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배 위에서 그냥 이렇게 폭격을 하고 바로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급강하 폭격 이런 전술로 인해서 크게 침몰이 되는 일본 함대를 표현한 그런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터졌을 때 이 버섯 구름을 일으키면서 나온 그런 모습을 담은 사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침략 전쟁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런 피해나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일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해서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 또는 이제 인력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원을 하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 이제 끌어당겼는데 특히 이제 일본 본토나 식민지까지도 적용을 하게 되면서 이때 우리나라도 아주 큰 고통을 겪었었죠. 또 이제 그 식민지 국가들에게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뭐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한다든지 뭐 신사참배 등을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식민지 국민들을 마치 본토 국민처럼 이렇게 세뇌 작업 거치면서 그들을 전쟁터로 끌어가기 위한 그런 정신적인 그런 개조 활동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여러 이제 동아시아인들 고통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여러 이제 인적 수탈, 뭐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까지도 만들고 한국에서 그다음에 타이완에서는 황민 봉공회라는 이런 단체까지 만들어서 이런 징용이나 징병할 때 이런 조직들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끌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을 강제 동원해서 일본군 위안부로도 삼기도 했었죠. 이런 이제 인적 수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난징 대학살 사건 때 민간인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이때 거의 막 20만 명 정도 사망하고 막 그랬어요. 20만 명이 말이 20만 명이지 거의 뭐 작은 도시 하나가 그냥 다 죽은 그런 경우거든요. 뭐 우리나라 지금 여기 주변 따지면은 뭐 전주시 인구가 65만이고 뭐 한 익산시나 인구가 한 25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작은 도시들은 그냥 다 죽었다. 이 난징 대학살을 통해서 이때 많이 죽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삼강작전 뭐 다 태우고 다 뭐 빼앗고 다 때리고 뭐 이런 것들 다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또 물적 수탈로는 뭐 쌀이나 금속 이런 것들도 많이 공출해 갔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 필수품들은 배급을 해주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배급해주지도 않더라. 이런 고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이게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니까 뭐 어떤지를 모르겠죠. 직접 우리가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전쟁을 직접 겪기는 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거구나 같은 것들을 좀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뭐 몸으로는 못 느껴도 머리로나 또는 가슴으로 느껴서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은 꼭 하면 안 된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마지막 수단이다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마지막 수단도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뭐 지금 한번 상상이나 해봤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봐요. 물론 뭐 젊은 남성들도 전쟁터에 끌려 나가서 큰 피해를 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과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고통 그리고 적군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폭행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남은 자들이 겪어야 되거든요. 뭐 죽은 자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남은 자들이 겪을 고통은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고통일 거고요. 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이때 당시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러 할머니들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 몇 분 남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고통 이런 거 얼마나 큽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잖아요. 뭐 물질적으로 뭔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 정부가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대답 하나거든요. 근데 그 대답 하나를 하질 않아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가슴에 큰 대못 하나 박혀서 살고 계시는 그런 할머니들 생각하면 정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한번 새삼스럽게 느껴보게 됩니다.
이 그림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 당시 이제 위안소를 찍은 사진이에요. 위안소. 위안부들을 이제 데리고 있었던 건물이죠. 위안소를 찍은 사진에 찍혀 있는 한복 입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생각으로 여기로 왔을까요? 뭐 처음에는 취직을 시켜주겠다. 큰 돈을 좀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꼬드김을 당해서 왔을 겁니다. 와서 보니까 이런 곳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튼 뭐 지금 우리가 뭐 이 사람의 뒷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어떤 심정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이 머나먼까지 와서도 자기가 평상시 입었던 이 한복을 입고 있으면서 나라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이분의 마음을 저는 이 사진 속에서 좀 보게 되거든요.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오키나와에 있는 아리랑 위령비입니다. 지금도 오키나와 하면은 뭐 천혜의 관광지로 꼽히죠. 근데 그런 곳에서 정말 우리 민족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오키나와에 있던 우리 민족들이 크게 피해를 당했던 사건인데요. 이때 이제 오키나와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오키나와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군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까요? 사이판이나 괌과 함께. 그래서 이곳을 잃으면 일본 본토가 위험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본군들이 여기 주둔해 있었고, 그리고 미국 군대의 침공이 있었고요. 이때 많은 폭격도 있었고요. 그때 피해를 당했던 우리 민족들이 여기 왜 왔겠어요? 여기에서 군사 기지도 만들고 또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해서 일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끌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아주 무고한 희생을 당했던 그런 희생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위령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이 사람들만 이렇게 고통을 당한 건 아니었어요. 일본인들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성들이나 학생들을 군수공장에 동원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노동 현장에 투입을 시킨다든지 또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이 집단 자결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를 크게 일으켰거든요. 특히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들 집단 자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죽은 사람이 거의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렇게 세뇌를 시킨다 그래요. 미군이 쳐들어오면 니들은 다 죽는다. 니들 뭐 부모, 형제, 그다음에 부인, 자식들 할 거 없이 다 능욕당하고 죽는다. 이렇게 세뇌를 시켜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자결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뭐 약을 먹고 죽는다든지 또는 뭐 총이나 칼로 죽는다든지 더러는 이런 죽는 수단이 부족해서 정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일본군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미군을 만나면 다 죽을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약을 먹고 집단으로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약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그냥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미군들이 이런 사람들을 구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을 충격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미국한테 잡히면 그냥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기도 하고 친절하게 해주더라. 이때 가졌던 일본군들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뭐 이것만 피해를 당했겠어요? 일본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원폭이 떨어졌잖아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이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일본 정치인들, 윗사람들에 의해서 일찌감치 항복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냥 계속 버티고 있다가 끝까지 뭐 저항한다는 이런 명분 하에 버티다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이렇게 원폭이 떨어지면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피폭을 당해가지고 피폭당한 사람들의 후손들까지도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 끌려갔던 노동자로서 한국인들도 3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침략 전쟁, 일본에 의해서 벌어졌던 이런 침략 전쟁.
참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 침략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요즘 일본에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때요? 그러지 않죠.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는 듯이,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는 듯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본 정부는 오히려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죠.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고 앞으로 이들이 그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했던 그 전 자기들 조상들을 통해서 현재 지금 배우고 있고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고스란히 보고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알고 있어야 되고 그들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에 알려야죠. 그게 우리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어둡게 수업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전쟁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본래 이제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국제연대의 노력,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국제연대의 노력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41차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서양적 세계관의 전파 그리고 근대적 지식의 확산 42차시와 43차시 내용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편집을 해보면 한 30분 정도 넘을 것 같은데요. 좀 길지만 그래도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좀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고요. 오늘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